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에서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강의 담당하고 있는 진민규 관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드디어 마침내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강의를 같이 풀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기본 강의만 이렇게 해오다가 사실 국제무역사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회에서 이 국제무역사 시험 문제들은 저작권을 설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커스 금융에서 이제 그 무역협회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요, 여러분한테 기출 문제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다렸고 여러분한테도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기다린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는요, 사실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출제되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를 얻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지선다식으로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단시간 내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국제무역사 같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출 문제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기출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출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수업과 관련해서 팁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2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시에 2과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한 과목당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한 교시당 그래서 80문제를 풀게 됩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한 교시당 90분이 주어지는데 8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분 남짓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평균 60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수로 바꿔 놓으면 각 과목당 요거를 이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60점이니까 40문제에서 24문제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24문제 목표로 하면 안타깝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하지는 마시고요. 70점 이상 이렇게 목표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서 균등하게 60점을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꽈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각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더라도 평균이 뭐 80점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 과목이 뭐 30점대가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하면 40문제 중에 16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4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잡아볼게요. 반 틀려도 일단 꽈락은 넘어가는 거니까 부담 없으시고요. 24문제에서 우리 한 뭐 20% 버린다 생각하죠. 8문제 버린다 생각해도 80점이라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1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내 합격증에 점수가 나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합격했다만 나오기 때문에 60점까지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50점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60점 맞은 사람이나 100점 맞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점 맞는 사람이나 합격증에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나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는 약 70점대 이상 한 80점 초반대까지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이런 정도로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수별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요. 1과목 무역규범에서는 대외무역법이 12문제, 관세법이 22문제, 환특법 3문제, 에이프테이트 3문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대외무역법 12문제, 나머지 28문제는 범관세법, 관세법과 관련된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대7 정도 비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과목 무역결제에서는 대금결제라고 하는 파트에서 70점, 28문제 출제가 되고요. 외환실무가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것도 약 7대3 정도의 비율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역결제에서는 신용장과 관련된 문제가 전체 100점에서
50점,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결제 공부하실 때 신용장 이쪽은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기본적으로 점수를 깔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과목에 보면 무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운송보험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운송보험 포함해 이제 합쳐가지고 30점 정도. 그래서 계약 쪽에서 7, 그다음에 운송보험 3 이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부적인 문제들은요. 운송에서 7문제 나오고 보험에서 5문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합쳐서. 근데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한 3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영어 쪽에서는 무역 영어라고 제가 그냥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역 관련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인 그냥 비즈니스 영어라고 얘기하는 이쪽에서 한 10문제, 나머지 계약, 결제, 통관, 운송보험 이건 이제 관세법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도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한 70% 정도가 나오고 일반적인 이제 무역을 아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요 비중이 조금 떨어져서요. 계약이나 결제, 통관, 운송보험 이쪽에서 특히 이제 무역 관련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법조항 같은 것들이 영어로 출제되는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최근의 트렌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역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봐도 법률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딱 처음에 보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막 풀 수는 없어요.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들 정해진 규정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고 하면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4과목의 무역 영어 쪽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내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카테고리로 FAQ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 딱 세 가지 대표적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역 영어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국제무역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국제무역사 한 다음에 무역 영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둘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역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편차를 뭐 시간 차이를 뭐 2-3달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잡아놓고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시간 노력 그런 것들이 절약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많이 잊어먹기 전에 다른 거 공부를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로 보면요. 앞에서 이제 국제무역사에서 출제되는 범위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왔는데요. 1과목에서 무역 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역 영어에서도 공부를 우리가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무역 영어에서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사실은 새로 공부한다 생각하실 정도로 좀 깊은 내용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외무역법하고요. 관세법, 판특법, FTA, 범관세법을 이렇게 묶었을 때 전자무역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좀 출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이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텐데 대외무역법, 관세법 관련 규정들 이건 우리나라 국내 법이고요. 법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진입 장벽이 약간 높아서 그렇지 그거 지나고 나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무역 영어 하다가 이제 국제무역사로 넘어온 경우에는 요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연습이 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목의 무역 결제에서요.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무역 영어에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무역 결제 중에서도 대금 결제 중에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문제의 포커스가 무역 영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 같아요. 외환 실무라고 하는 건 새로 등장합니다. 무역 영어에서 전혀 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공부한다. 1과목과 같이 새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무역 영어에서 공부하셨던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70% 정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30%는 문제 출제 포커스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 위에다 뭔가를 조금 더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두 개 한꺼번에 시간을 길게 잡지 않는다고 하면 뭐 6개월 이내 두 개를 다 보겠다 이런 정도로 계획 세우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무역 영어하고 국제무역사가 출제 패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지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사실은 문제 은행은 아니에요. 문제 은행은 아니라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뭐 시간을 두고 반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출 문제가 비슷한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A라는 내용이 A 다시 이 정도로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온다거나 표현들이 거의 똑같은 표현들이 나온다거나 오답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한 30-40%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 거의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한 30-40%, 한 30%를 제외한 60%에서 70% 정도들은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낯설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기본 이론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기본 이론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고 하면 문제 은행식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이론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 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끝내겠다. 암기해야 될 내용까지 다 정리하겠다.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게 없을 때 정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다.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무역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무역사 시험도 오래 한다고 붙는 시험은 아닙니다. 내가 1년, 2년 잡아가지고 공부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단시간 내에, 단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한 달 내는 약간 빡빡할 수 있습니다. 뭐 무역영어 공부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국제무역사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2-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요. 한 달 반 정도, 2달 안에 붙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단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출문제 풀이는 언제 시작하시냐면 물론 내가 시험 보러 가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2-3달 잡았다라고 하면 뭐 1개월 반 정도는 기출 문제에다가 할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주 정도는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한 달 안에 뭐 이거를 다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요 이제 그 비율대로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뭐 열흘이라거나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는 기출 문제에다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기본 이론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 그렇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암기 다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출문제 시작해가지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기본 이론을 병행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방법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이 끝났다. 진도 다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복습할 시간을 따로 잡아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중간중간에 단원별로 복습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끝냈다.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으로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맞았는지 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출문제 딱 한번 풀어봤는데 몇 점 맞았다 나 40점밖에 못 맞았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을 한 번 정도 보고 끝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 한번 끝냈다라고 하면 한 회차에서 두 회차, 한 2회차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회까지 기출문제들 2회차 정도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접근했을 때 뭘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 이론의 출제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이론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가끔 나오고 이 부분은 그냥 곁다리 지문으로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건 기출 문제를 내가 피부로 접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내가 책을 읽은 것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 부분은 한두 번만 더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런 그 감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유형, 이론서에서 봤던 표현이 그대로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긴 한데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처음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도 그런 것들을 접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돌려본다고 하면 그것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처음에는 시간 생각 안 하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몇 회차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배분.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빨리 풀어서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라고 할 때 줄줄줄줄 내가 얘기할 수 없다. 그걸 다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옳은 것, 그른 것, 이상한 것 골라낼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병행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암기를 해놔야 되는지 여기는 구체적인 암기가 필요하다. 여기는 이해만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골라낼 수 있는 파트 이런 것들 세부 내용까지 암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가시면서 기본서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복습 정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기본서를 보고 나서 정리 다 하고 나서 문제 이거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나서 기본 이론 어느 정도 난다. 근데 모르는 부분도 있다. 괜찮아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골라내면서 복습하고 세부적인 부분 더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처음에는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제가 기본 이론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본 이론도 처음부터 막 깜지 만들어가면서 암기 다 끝나고 암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기출문제도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하실 때 기출문제에다 표시를 좀 해보세요. 이 문제는 쉽다. 이거는 내가 크게 실수하지만 않으면 시험장에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틀릴 리가 없다. 그런 문제 하고요. 요거는 조금 까다롭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니까 나중에 정리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이 부분은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런 건 집착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몰라도 된다. 틀려도 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익숙하지 않은 문제 나오면 시간을 확보하자. 내가 아는 문제 푸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얘네들은 그냥 버리고 넘어가자. 이런 문제를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나중에 반복할 때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쉬운 문제 빼세요.
어려운 문제도 빼고요. 버릴 문제는 당연히 빼는 거고요. 이런 것들 내가 조금 더 암기가 필요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요걸 중점적으로 반복을 하십시오.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 감안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다 해야 되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계획에 맞춰진 그 시간 내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번 돌리고 나서요. 그 문제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가 문제은행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그 지문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답도 정답으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시험 보기 직전에는 버릴 문제 제외하고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라고 해서 한참 동안 안 보고 있으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며칠 전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내가 표시해 놨던 대로 집중 연습할 문제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도 정리를 요 과정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할 내용은 기본서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따로 메모를 만드셔도 관계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메모를 따로 하시는 방법보다는 기본서에다가 요거는 암기가 다시 필요하다. 지금 암기를 해놓고요.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시험을 본다. 한 달 동안 이 암기 내용을 유지하는 것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기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출제가 되니까 암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넘기고요. 나중에 이 중에서 이제 정리해놨다가 이 중에서 된 거 이렇게 표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암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서 일주일 전에 볼 것, 뭐 3일 전에 볼 것, 하루 전에 볼 것, 당일날 볼 것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러 가는 날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가져가야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메모를 안 했다, 기본서에다 표시했다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 전에 볼 내용, 3일 전에, 하루 전에, 당일날 시험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볼 내용들을 색깔별로 표시하시든 뭐 도형으로 표시를 하듯이 표시를 해놓고 책을 빨리 넘기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나한테 20분이 주어져 있다, 그럼 그동안에 내가 암기해야 될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이해해서 안 될 애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막 암기해야 되는 애들, 이런 것들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당일날 바로 앞에 10분 정도 시간 남았을 때 그것만 쫙 훑어보고 시험지 받아서 그런 내용 나왔는지 먼저 쫙 훑어보고 그거 잊어먹기 전에 먼저 풀고요. 안 나왔으면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회독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 요거 정리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요걸 나중에 시간 내서 정리하겠다. 이것도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반복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표시를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점수 정하실 거예요.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정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점수를 다 60점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1과목 하고는 좀 안 치네요. 그래서 40점인 꽈락이니까 40점 목표로 하시면 진짜 꽈락 맞을 수 있어요. 50점. 자, 반은 맞겠다. 최소한 아무리 나하고 좀 안 맞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50점까지는 점수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 4과목에서 나는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는 평균 점수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텐데요.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면 요 목표 점수가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60점까지 가능하겠는데 무역 영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얘는 한 70점 정도까지만 현실적으로 해놓고 안전하게 다른 쪽에서 좀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정리하는 동안에 그렇게 정리를 좀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 회차, 최신 회차면 좋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안 풀어본 문제 한두 회차 정도는 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전날 밤에 풀었는데 점수 안 나오면 멘붕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2, 3일쯤 전에 한두 회차 정도를 나중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처럼 시간 재가면서 시험장 환경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좀 시끄러운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정신 산란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지 최종 확인용으로 남겨놓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놓고 기출문제 중에서 남길 것들 한두 회차, 최신 회차에도 관계없고 아주 옛날 문제 아니면 조금 옛날 것들 이렇게 남겨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요. 어떤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합격률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사람마다 다 붙는다. 이거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평판이 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놓고 틀리라는 문제들의 비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 그냥 평이하게 내면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많이 이만큼 한 사람이건 요만큼 한 사람이건 둘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아예 외계에서 온 문제 같은 것들이 출제됩니다. 그게 일정 비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 물론이고요. 교재에 없는 내용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런 내용까지 교재에도 집어넣으면 그래도 지금도 교재 내용이 많은 편인데 무한정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교재의 내용 다 보시면요. 80점 후반대나 아니면 90점대에 또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교재에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 강박이 생겨버리게 되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나는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일정 비율은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예 내가 40문제가 아니라 요거 한 30문제에서 35문제만 출제된다. 그냥 나머지는 틀리고 찍는다. 우리가 사실 찍어도요. 4분의 1 확률,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에서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가 이 정도 나올 거다. 10%니까 한 과목 4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아예 손 못 대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거 다 틀려도요. 90점 맞습니다. 점수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회차, 좀 어려운 회차라고 하는 데서는 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문제 10% 정도는 틀리라고 노골적으로 틀리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그로 지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요새 뭐 어그로 끈다 이런 표현 있죠. 사지선다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어떤 개념을 출제할 때 1번, 2번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1번, 2번 누가 봐도 아닌데 3번이나 4번 둘 중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두 개의 지문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거 만들 때 여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지문을 하나 쓱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 이건 것 같은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그로예요. 자, 이게 답인 것 같아? 아니, 나를 한번 봐. 아닌 것 같지? 불안하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오답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제, 어그로 지문 이런 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런 거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문제라든가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버리셔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점 후반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버리셔야, 이걸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 공부하는 길이 편하네요. 항상 이거 다 알려고 하면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좀 괴롭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제외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과목들 중에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작전을 좀 세우게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문제를 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가셔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무역 영어 쪽이 지문이 좀 길게 나오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3과목을 조금 빨리 풀고 4과목에다 시간을 좀 집중한다든가 1과목을 빨리 풀고 2과목에 집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특히 이제 무역 영어 관련해서는요. 준비하실 때 무역 용어들, 우리 영어로 된 단어들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아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특히 단어장 만들어서 별도로 단어장 만들어서 암기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보세요.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문장을 아예 5번, 10번 정도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단어의 뜻이 어떻게 사용이 됐나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익히시고 또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보시고 나중에 무역 영어 문제 푸실 때도 이 문장 단위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그 안에서 틀린 부분 찾는 거 굉장히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긍정인데 부정으로 바꿔놨네. 이거 매도인인데 매수인으로 바꿔놨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히 이것도 이제 무역 영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독직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읽고 바로 뭐 영어로 정보가 들어와서 그 영어를 한글로 우리 머릿속에서 바꿔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답을 골라서 다시 영어로 고른다. 이 과정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번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번역이라는 건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말로 바꿔서 정확한 단어의 뜻 이렇게 만들어서 한글로 바꾸는 과정은 안 해도 돼요.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을 우리 영어 표현으로 쓰면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잖아요. 읽고 comprehend 이해만 하면 돼요. 나만 무슨 뜻인지 알면 됩니다. 남한테 설명 못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로 읽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로 된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한글로 하나하나 대응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의미만 알 수 있으면 뜻만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 단위로 전체의 뜻을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역 영어 이외에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과목마다 내가 어디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시험 볼 때 시간 여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순서 찾기 문제는 뒤로 돌리겠다. 나중에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 다 풀어놓고 남는 시간에 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세워서 그걸 연습하시는 과정들도 이 기출 문제에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팁 드렸고요. 특히 무역 영어를 이제 준비하셨다가 이제 국제무역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이 시험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시험을 못 보셨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기본서를 내가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 근데 뭐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 기출문제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패턴으로 연습을 해 가시면서 물론 자기가 보던 기본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볼 내용들, 그다음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 정리해 가시면서 반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다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라든가 그다음에 수업의 진행 방향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계획 안에서 시간 계획 세우신 거 꼼꼼히 지켜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본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